책을 듣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체적으로 책 제목이 이쁘죠. 풍기는 뉘앙스가 있어요. 하지만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미사오구 없이 엄마라는 단어만 있었어도 전 이 책을 선택했을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엄마라는 단어에 더욱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엄마라는 단어와 관련된 글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마 더 이상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돌아가신 지 벌써 6년이 돼가네요. 어렸을 때 엄마와 같이 길을 가다 아는 분을 만나면 딸이 이쁘네, 엄마 닮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 눈에 주름 가득한 엄마의 모습은 그리 이쁘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저를 누뚱이로 낳으셔서 그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엄마가 상대적으로 다른 엄마들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그때의 엄마와 똑같이 생긴 저의 모습을 보며 엄마도 젊었을 땐 이쁘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쁜 엄마, 못생긴 엄마가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엄마는 이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그냥 내 엄마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요. 내 엄마가 아이처럼 순진했던 우리 엄마가. 이 책은 작가의 고백 같은 글입니다. 엄마와 함께 웃고 울던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을 추억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한 번쯤은 수줍게 이야기를 건네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이 담긴 글들을 담백하게, 때론 뭉클하게 써내려 갑니다. 하지만 그 개인적인 일상이 그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 나의 일상에 대입을 하게 되죠. 나는 얼마나 나의 마음을 엄마에게 표현했던가. 돌아가시고 나니 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살아생전에 엄마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웃으며 보냈나. 또 한편으론 새아이의 엄마인 저로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있을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 언젠가 당신의 아이가 건넬 이야기들은 박현 작가의 에세이집으로 1인 출판사인 일요일 오후의 첫 책입니다. 당신의 닭도리탕은 무엇인가요? 우리 엄마는 닭도리탕의 달인이다. 아, 잠깐. 이야기에 앞서 닭도리탕이라는 이름이 거슬릴지도 모르겠다. 짚어보자면 그 정확한 명칭이 닭볶음탕인지 닭찜인지 혹은 일본어 토리를 차용해서 닭도리탕인지 이것도 아니면 생닭을 도려내어 끓인 음식이라 닭도리탕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싶을 때면 항상 엄마, 나 닭도리탕 해줘 라며 이야기해왔으니 적어도 이 이야기에서는 이 음식을 닭도리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까 한다. 보통 닭도리탕은 탕이라 하기엔 모자라고 조림이라 하기엔 넉넉한 고추장 베이스의 국물을 기본으로 한다.
이 국물에 호탕하게 토막낸 닭덩이들과 넉넉히 얹은 고춧가루를 샘물에 한번 바싹 끓이고서는 중간불로 온도를 유지하며 먹는다. 이 스타일의 닭도리탕을 굳이 국물의 양으로 분류해 보자면 찌개에 가까운 음식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달인이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은 엄마의 닭도리탕은 여느 곳에서 먹는 것과 조리법이 꽤 다르다. 우리 엄마의 그것은 분류하자면 그래, 볶음이라 부르는 게 맞겠다. 이 닭도리탕은 시장에서 산 신선한 닭에 매실액과 고추장,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등을 섞은 진한 양념을 얻는다. 감자와 당근, 양파는 덤이다. 그러고는 중간불에서 볶음에 가깝게 졸여내어 양념이 닭의 속살에도 잘 배인 그 조리법에 따르자면 닭볶음이라 부르는 쪽이 맞을 법한 닭도리탕이 완성되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닭도리탕을 먹고 자란 나에게는 이보다 입에 맞는 닭도리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조금 더 편하게 말하자면 나는 이보다 맛있는 닭도리탕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집 내려갈 때면 꼭 한 끼는 이 닭도리탕으로 식사를 하곤 했다. 내가 전화로 엄마, 나 닭도리탕 먹고 싶으니까 준비해줘 라고 말하면 엄마는 그놈의 닭도리탕 이제 질리지 않냐며 혀를 차면서도 다음날 장보는 메모에 시장통닭 한 마리를 적어두신다. 그러니 닭도리탕 해달라는 말은 엄마와 내게 귀향의 신호이기도 한 셈이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휴대폰 앨범을 돌려보다가 일전에 집에 내려가서 먹은 닭도리탕 사진을 봤다. 맵싸하니 붉은 양념에 윤기가 흐르는 닭도리탕을 보며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며 사진을 넘기려는 차였다. 그런데 좌우로 사람들 사진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닭도리탕 사진을 보며 뜬금없는 생각이 차올랐다. 처음에는 엄마 닭도리탕을 이렇게나 가끔밖에 못 먹네. 좀 더 자주 먹으면 좋겠다. 그러고 곧이어 그러기 쉽지 않다는 현실감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 고향에 내려간들 이 닭도리탕을 먹지 못할 때가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아예 고향이 내려갈 일이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고등학생 무렵부터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집을 떠났을 때는 집이 그렇게도 그리워서 한 달이 멀다 하고 집에 내려갔다. 하지만 타지 생활에 차츰 익숙해지자 집을 내려가는 횟수도 점차 줄게 되었다. 타지 생활을 시작하고 농담으로도 짧다 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버린 지금은 한 해의 명절을 포함해 서너 번이나 집에 내려갈까 싶다. 아마 이 횟수는 앞으로 더 줄 일만 남았고 늘어날 일은 없지 않을까. 가끔 집에 내려가 침대에서 잠들기 전에 창밖의 풍광을 바라보느라면 이제는 이 집이 별장처럼 느껴지곤 한다. 집이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묘한 감정이 차근히 살펴보자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생소한 감정을 느끼는 만큼이나 엄마와 얼굴을 마주할 시간 역시 점차 줄어든다는 뜻일 것이고 무엇보다 이제 엄마와 나 사이에 보낸 시간보다 보낼 시간이 더 짧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뜻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에든 제목이 있다. 이야기 전체를 표상하거나 함축하는 제목이. 엄마와 나의 시간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떤 제목이 좋을까?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엄마와 나 사이에는 켜켜이 쌓인 시간이 녹아 둘만 이해할 수 있는 몇몇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 아마 이전의 시간들에는 또 다른 제목이 붙어도 좋겠지만 적어도 홀로서기에 익숙해진 나와 간혹 오는 자식을 반기는 엄마의 시간에는 아마 닭도리탕이라는 제목도 꽤 괜찮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이것만이 제목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나뿐 아니라 누구에게든 엄마가 떠오르는 음식이 엄마와의 시간을 함축하는 제목이 있을 것이다. 내게는 닭도리탕인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김치찌개일 수도 누군가에게는 미역국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 음식의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대신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소중히 다듬는 일이지 싶다. 유년기에는 마냥 좋아하는 음식이다가 성년이 되어 그 음식을 보자면 문득 엄마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만 바라봐도 목이 메는 순간이 올 것이다. 같은 이름이 돼 다시는 맛볼 수 없는 엄마의 음식, 엄마와의 시간이 떠올라서. 그러니 다행히 아직은 오지 않은 그 시간을 소중히 다듬는 수밖에 없겠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저 닭도리탕을 보기만 해도 슬퍼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는 그래도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동안 우리 엄마의 닭도리탕을 더 많이 먹어야지. 엄마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엄마에게 조금 더 잘해야지. 목이 메고 슬퍼도 함께 보낸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나.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도록. 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규칙적으로 생긴 블록을 한 타일 한 타일 맞춰 조립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레고. 레고의 인기는 나이를 초월한다.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아이들의 동심을 강타하며 크게 유행했고, 레고에 흠뻑 빠졌던 그 아이들 중 일부는 어른이 되고도 여전히 레고의 충성 고객으로 남아 키덜트 레고를 즐기는 중이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내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레고에 처음 동심을 사로잡힌 세대라고도 할 수 있겠다. 물론 나 역시 어릴 적에 레고의 열렬한 팬 중 하나였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어릴 적만 해도 집안 형편이 아직 대단히 기울기 전이었고, 첫 아이가 바라는 건 가능한 들어주려던 부모님 덕에 갖고 싶은 장난감은 대부분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미니카, 로봇 왕구, 심지어 모터로 굴러가는 미니 오토바이까지 전부. 그리고 그 장난감 중에 레고가 유난히 소중했다. 가진 장난감 중에서 하필 레고가 유난히 소중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좀 유치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장난감이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말해보자면 내 레고는 동네 친구들 중에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을의 친구 집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델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평범한 레고는 물론이거니와 20여 년도 전에 시가로 20만 원에 육박하는 레고들이 있었다. 전동 모터를 달아 레일을 자율주행하는 기차 모델도 있었고, 조립하기 쉽지 않던 레고 테크닉 계열의 우주 왕복선 모델도 있었다. 글을 쓰는 김에 조금 찾아보니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불리는 모델이라 한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자면 크게 유별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 키덜트로 레고를 즐기는 성인들은 레고에 수십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비용도 어렵지 않게 쓴다고 한다. 하지만 막 레고가 들어올 즈음인 90년대 당시에 1, 2학년의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기에는 분명 크고 비싸고 귀한 장난감인 건 분명했다. 이런 장난감을 어린애가 소중히 여기지 않을 리 없었다. 게다가 그렇게 볼륨도 크고 완성하기도 쉽지 않은 레고들을 그 자그마한 손으로 조물락거리며 곧잘 조립해내니 엄마는 나를 레고 천재로 알았더란다. 그러다가 부산 서면의 백화점에서 레고 대회라는 게 열렸다. 엄마는 1등은 떼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며 대회장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내 손을 잡고 갔다고. 레고 대회의 주제는 지금도 기억난다. 다가오는 밀레니엄 이후에 열릴 대우주 시대의 모습을 레고로 나타내기. 대회장에는 좌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는데 이 테이블의 양옆에 세팅된 주머니에는 가진 레고 블록들이 마구 담겨 있었다. 2시간 내에 양측에 놓인 블록들을 이용해 자유롭게 주제에 맞는 작품을 완성해내면 되었다. 이게 웬걸. 막상 대회장의 블록 앞에 앉으니 저 잘난 줄 알았던 나는 몸이 굳고 사고가 마비되어 어쩔 줄을 몰라라 하더라고. 처음에 옆자리에 앉아 잠시 인사한 아이는 대회가 시작되자마자 뭔가 생각을 굳힌 듯 빠르게 손을 놀리더니 웬 비행선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나는 기계적으로 블럭을 쌓는데 급급했다고. 이후에 옆자리 아이는 작품을 설명하길 우주여행 시대에 타고 다닐 우주여행선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아이가 2등을 했던 걸로 기억난다. 그리고 멍하니 타일을 조립하던 나는 당연히 입상도 못했고 멍한 나도 나였지만 첫 아이가 레고 천재인 줄 알았던 엄마의 충격은 생각보다 더 엄청났다. 엄마는 아직도 종종 이때를 회상하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또 자랑하던 자식이 생각보다 대단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 사건 덕이라면 덕일까. 그래서 이후로 레고를 향한 관심이나 애정도 뚝 떨어져 다행히 20만 원에 육박하는 장난감을 사는 일은 없어졌더라는. 평화롭다면 평화로운 결론이 되겠다. 사족이자 자기 변호인 겸 말을 조금 더 붙여볼 수는 있겠다. 어른이 된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대회는 레고 대회라기보다 스토리텔링 대회에 가깝지 않았나 싶다. 레고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 보다는 레고로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했는가에 주안점을 둔 그런 대회. 그렇다고 내가 레고로 뭔가 멋들어지는 결과물을 조립해낸 것도 아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레고라 하면 조립서에 따라 알맞은 결과물을 빠르게 완성해내는 일종의 퍼즐 게임으로 여겼던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리는 만무했다는 변명쯤 되겠다. 아무쪼록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릴 적에는 자기 세상에 자신만으로 가득하다. 그런 자신이 마구 뻗어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더 뻗어나갈 수 없는 천장을 만나곤 한다. 자기 재능의 한계 때문이든 주변 여건의 문제이든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우리 엄마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천장을 지나치게 빨리 마주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소중하기 그지없는 자식만큼은 그러한 천장을 마주하지 않기를, 적어도 최대한 늦게 마주하게 되기를 바랐을 터다.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간 대회장에서 그런 천장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겠지. 이때 엄마의 마음은 그저 대회에 입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을 만큼 속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직까지도 두고두고 곱씹을 만큼이나. 물론 나 스스로가 이때의 사건을 일종의 천장이라 여긴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가 아니라 속상했을 엄마 때문이라도 안타까움이 스치는 건 어쩔 수 없겠다. 엄마와 유럽 여행. 자그마한 갈색 크로스백. 근래에 집에 갔을 때 엄마는 어깨에서부터 사선으로 갈색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가벼운 외출을 나갈 때는 물론이고 장을 보러 갈 때나 집 주변 두개 밤샌 척하러 갈 때도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았다. 내가 보기에 크로스백을 맨 엄마의 모습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다. 손에 들고 다니거나 팔에 걸치고 다니는 백은 자주 봤는데 어디서 난 백이길래 그렇게 열심히 쓰는 백인가 싶었다. 이 의문의 해답은 의외로 엄마가 아니라 동생과 이야기하며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그마한 갈색 크로스백은 포르투갈의 도시 포르투의 한 시장에서 산 평범한 가죽 가방이었다. 포르투갈은 엄마가 살면서 두 번째로 방문한 유럽의 나라이자 처음으로 떠난 유럽 여행의 코스이기도 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이 여행은 엄마가 항상 꿈꿨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유럽으로의 첫 여행이었고 딸과 함께 둘이서 떠난 첫 여행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아들, 딸이 함께 돈을 모으고 시간을 짜내어 보내드린 효도 여행이었다. 엄마는 유럽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유럽은 고사하고 신이 넘어 친구들과 모은 갯돈으로 다녀온 캄보디아가 인생에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었다. 당연히 가기 싫어서 안 간 건 아니었다. 그랬다면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급작스레 맞았던 폭우며 동남아 과일들의 놀라운 맛에 대해 그렇게 자주 이야기할 리가 없었다. 그저 집안의 형편이 썩 좋지 않아 멀리 나갈 여력이 없었을 뿐이었다. 아주 간혹 자그마한 여윳돈이 생기면 그건 어떤 형태로건 나와 동생에게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몫을 돌렸으니 해외여행은 반평생 유언한 일이었다. 이런 노고를 디딤돌 삼아 나와 동생은 커다란 부족함 없이 자랐고 사회에서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며 한 푼 두 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도 한 번 두 번 다녀오고 새로운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좋은 곳에 가서 멋진 풍광을 보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며 항상 자기 생각만 할 정도로 이기적인 자식들은 아니었다. 부다페스트에서 어이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프라하 도로변을 가득 메운 거리의 예술가들을 보며 고즈넉한 잘즈부르크 잘자흐강 주변을 산책하며 마음 한켠에서는 엄마도 한 번쯤 이런 곳에 여행 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다가 기회가 생겼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회를 만들었다. 동생이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는데 교환학생들은 의뢰 학기를 마치고 교환학생을 마무리할 때면 주변 국가들을 여행하곤 한다. 이때 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주 우연히 엄마 비행기표만 끊으면 함께 여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더불어 동생과 함께 갈 기회를 놓치면 어르신들이 가는 효도 관광이나 보내드릴까.
배낭여행 형식의 여행은 영영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말이 나온 차에 미룰 필요가 없었다. 내가 엄마의 왕복 비행기 표를 끊고 동생이 여행지에서의 일정을 책임지기로 했다. 엄마를 해외여행 보낼 계획은 이렇게 시작됐다. 계획은 치밀해야 했다. 멀리 여행지에서의 코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첫 도착지인 프랑스에서가 문제였다. 엄마는 영어도 안 되고 전자기기와도 친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 여권이나 공항 도착 시간에 대한 체크는 기본이었고 비행기에서 내려 동생이랑 만날 때까지가 난관이었다. 해외에서 쓸 선불 유심칩 이것만 끼우면 통화가 되니 동생을 만나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휴대폰에 꽂고 동생과 연락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 해외여행도 유심칩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들이 엄마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낯설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 당부한 덕일까. 엄마가 비행기에서 내릴 시간이 조금 넘어 슬슬 걱정하려던 차에 동생에게서 엄마와 잘 만났다며 연락이 왔다. 나는 이 연락으로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 내 역할은 이까지였다. 이제부터는 엄마와 동생이 즐겁게 즐길 시간이었다. 둘은 프랑스에서 함께 에펠탑도 갔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피크닉도 했으며 때로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다. 엄마가 잘하지 못하는 맥주도 좀 마셨다 한다. 그러고 두 번째로 간 도시가 포르투갈의 포르투였다. 여기에서는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잡아 며칠 있었는데 에어비앤비의 전망이 그렇게 근사하다고 몇 번이나 사진을 보내왔다. 또 포르투갈에서는 함께 와인 농장 투어도 가고 해산물도 원없이 먹었다고 프랑스보다도 포르투갈이 정말 좋았다고 한다. 그때까지 엄마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은 한국에서 가져간 검은색 가방이었는데 동생과 같이 거리를 걷던 중에 가방의 끈이 떨어지는 바람에 근처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가방 하나를 샀단다. 이게 그 갈색 크로스백이었다. 동생이 이 말을 하며 사진을 두 장 보여줬다. 두 장 모두 엄마와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한쪽에 엄마는 검은색 크로스백을 다른 하나는 갈색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마의 갈색 크로스백 사랑은 포르투갈의 한 시장에서 산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진 것이 분명했다. 이 가방은 엄마에게 그냥 가방이 아니라 아마 어떤 상징 같은 것일 터다. 이를테면 내가 닭도리탕이나 일미무침을 보며 드는 뭉클한 마음처럼 엄마도 이 갈색 크로스백을 멜 때면 항상 포르투갈에서의 그 시간이 머릿속을 스칠 것이다. 엄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가 이 가방을 메고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인 걸 봐도 분명 그럴 것이다. 그때 엄마를 유럽으로 안 보냈으면 어쨌을까 싶을 만큼. 그리고 조금 웃기지만 여행지의 재미보다도 아마 우리가 그렇게 보내드렸다는 점이 엄마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기 더욱더 뿌듯한 일로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길거리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해외여행은 아득히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지금의 시점에 와서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잘했던 일이라는 뿌듯함이 더해진다. 그 시점이 엄마가 갈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의 유럽 여행의 시점이기도 했고 아무쪼록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한 번은 엄마랑 둘이서 해외로 여행을 가봐야지 싶다. 그리고 그 시점이 너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다. 겁나면 여행. 여행이라 하면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하고 새로운 감각을 찾으러 떠나는 느낌이 아닐까. 그러니 조금 산뜻한 여행이라 하면 여분의 옷과 세면용품을 챙긴 캔버스 재질의 백팩에 새 것은 아니라도 너무 닳지 않은 스니커즈를 신고서 훌쩍 떠나는 모습이지 싶다. 여기서 조금 더 우아한 느낌으로는 이것저것 우겨넣은 네모난 캐리어에 넓은 챙의 모자, 거기에 선글라스를 끼고서 따뜻한 볕이 쏟아지는 휴양지로 떠나기 위해 공항 라운지에 앉아있는 모습에 가까울 것 같다. 아무쪼록 이런 맥락에서 색다른 경험과 새로운 감각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 나도 여행을 좋아한다. 우리 부모님은 첫 아이에게 많은 경험을 선물하고 싶어 함께 여행을 참 많이 다녔다. 인근 도시인 부산의 온천장은 물론이고 시 근처에 있던 유원지에도 자주 갔고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거제의 해금강이며 부곡의 리조트를 비롯해 명소도 적지 않게 다녔다. 내가 초등학생이 된 기념으로는 가족끼리 제주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 경험들은 아마 내가 자랄 때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이든 꽤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아쉽게도 어른이 된 나는 당시의 어떤 멋진 여행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대신 내가 기억하는 아주 하찮고도 사소한 여행이 하나 있다. 이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여행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친가나 외가 모두 집에서 2시간 거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집이 가까우니 왕래가 잦았고 별다른 일이 없어도 그냥 놀러가서 식구끼리 함께 밥을 먹고 오는 일도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그러니 엄마 차를 타고 둘이서 함께 할머니 댁을 가는 일도 꽤 있었다. 할머니가 요리를 무척이나 잘하셨던지라 할머니 댁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먹고 출발하기도 좀 그렇고 도착해서 먹기도 애매할 때가 아주 간혹 있었다. 이럴 때면 엄마가 미리 나름의 준비를 했다. 거창한 무언가는 없었다. 자그마한 컵라면 2개와 커피 믹스 1봉지, 그리고 깨끗이 씻어 자른 과일 도시락이면 더 필요할 게 없었다. 아, 라면과 커피를 위한 보온병까지는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내가 엄마 옆자리에 앉고 뒷좌석에 컵라면이며 과일, 보온병을 두고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출발부터 컵라면이 신경 쓰여서 언제 먹을지 생각을 하노라면 정말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라면이 먹고 싶은 건지 아무튼 예정보다 분명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엄마, 나 배고파. 우리 라면 먹자. 그러면 엄마도 이런 내 마음을 알고 그러자 하시며 적당한 도로변에 차를 대었다. 내가 새우탕과 튀김 우동, 컵라면을 정말 좋아했던지라 엄마는 보통 그 2개의 컵라면을 준비하고서 내가 먹을 걸 고르면 엄마가 다른 하나를 먹었다. 차에서 컵라면에 보온병에 물을 붓고서 4분이면 라면이 익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긴 4분이 지나면 나는 라면을 그냥 먹는 법이 없었다. 꼭 컵라면 뚜껑을 원뿌령 그릇 모양으로 접고 거기다가 면을 덜어 먹어야 제대로 먹는 기분이 났다. 그 꼬맹이가 좁은 차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뚜껑을 접고 면을 덜라 하면 주변에 국물이 튀지 않을 리 없었다. 그러니 엄마가 굳이 수고롭게 직접 덜어주기까지 하면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라면을 먹는 것이다. 어디 라면만 맛있었을까? 평소에는 그냥 먹던 입가심용 과일까지 괜히 더 맛있게 느껴졌다. 가끔 귤이나 오렌지도 있었던 것 같지만 보통 사과 한쪽에 바나나 한 개였던 것 같다. 그러고도 아직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백미는 미스커피였다. 평소에는 건강에 안 좋다며 마시지 말라 하던 미스커피도 그때엔 오케이였다. 물론 한 잔 통째로는 아니고 엄마가 마실 한 잔에서 한 모금 정도, 가장 감질나는 정도의 양으로 홀짝홀짝 그렇게 커피까지 마시노라면 더 바랄 게 없었다. 컵라면에 물을 붓는 순간부터 마지막 과일 조각을 먹기까지 아마 30분 정도나 걸렸을까. 그리 편치 않은 차 안에서 엄마와 둘이서 이렇게 간단한 요깃거리를 하던 순간이 그 수많은 여행보다 훨씬 선명하고 확실하게 기억난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하고 새로운 감각을 느낀다는 측면으로 보자면 이보다 명확한 여행이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여행들보다도 가장 확실했던 유년기의 여행이라 말할 수 있겠다. 물론 당시에는 나도 엄마도 이걸 여행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도 가끔 같이 라면을 먹을 때 엄마, 그때 우리 차 타고 가면서 중간에 컵라면 먹은 거 기억나지? 라며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도 당연하다는 듯 맞장구 친다. 그러니 이야기해보자면 아마 그 시간만큼 정확히 여행이라 부를 만한 시간을 찾기도 어려울 것 같다. 요즘은 시간이 흐른 만큼 그림도 조금 바뀌었다. 아버지가 함께 가지 못할 때면 운전석에 내가 앉고 보조석에 엄마가 앉으며 뒷좌석에 동생이 눕는다. 그러면 운전하는 나는 두고 엄마와 동생은 저마다 휴대폰을 보거나 요즘 있는 각자의 일들을 떠들기도 하며 출발하는 것이다. 주로 방파제가 있는 기장의 바닷가나 아난티 힐튼 산책로를 간다. 그렇게 조금 걷고 나서는 역시 맛있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다. 함께 바닷가를 보며 장어구이를 먹거나 달맞이 고기의 레스토랑이며 카페를 들리기도 한다. 하나 이것들보다도 엄마가 좋아 보이는 때는 아마 주유소에 들릴 때가 아닐까 싶다. 아직 기름이 모자라지 않더라도 굳이 주유소에 들러 가득 넣어주세요 라며 내가 카드를 내밀면 엄마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재밌는 건지 아무튼 제일 신나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뻔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여행의 본질은 어디에서 무엇을 보다도 누구와가 먼저일 것이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아마도 분명 누구와 하는지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소와 같은 컵라면, 같은 과일, 같은 믹스 커피일지라도 좁은 차에서 그렇게나 맛있게 먹은 기억만큼은 지금도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셋이서 함께 잠시 다녀오는 바닷가나 산책로 마실이나 하다못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장면들까지도 어떤 관점으로 보자면 아마 여행의 한 방식이지 싶다. 그러니 앞으로도 엄마와 함께하는 평범하고 익숙한 순간들이 새로이 여행의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이면 그러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예쁘네. 내 편의 에피소드를 읽다 보니 딸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감정들이 겹치게 되네요.
많은 엄마들이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알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작가의 엄마가 아들이 레고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해서 속상했을지는 몰라도 내 아이가 천재라는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이 이때의 사건을 천장이라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엄마도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테니까요. 엄마에게 드리는 오롯이 엄마만을 위한 선물 같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선물로 받는다면 좀 찡할 것 같네요. 자신의 경험을 되살려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느낌들을 손편지로 써서 같이 드린다면 모든 엄마가 좋아하는 현찰 그 이상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